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 송이창 지음. 유치권 실전 사례. 사건 발생.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형님, 웬일이세요? 송사무장 잘 지내지? 상가 하나 낙찰받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세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자랑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서. 입찰 전에 유치권 있는지 조사 안 하셨어요? 그럴 형님이 아니신데. 그냥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낙찰받았어. 자네가 좀 해결해줘. 네? 이 형님은 경매는 많이 해보았지만 유치권 물건은 처음 낙찰받았다고 하시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작정 서류를 싸들고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이런 경우 어찌 보면 낙찰받고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지 모른다. 가끔 인도명령도 기각되고 점유자에게 시달리다가 낙찰 후 몇 개월을 넘긴 다음 마음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변호사 수임료가 싼 것도 아니고 잔금을 낸 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전문가라도 일단 단기간에 끝내기가 무척 힘들다. 사건 검토. 형님이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유치권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낙찰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잔금 납부를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했다. 감정 가격이 1억 1천만 원인데 유치권 신고 금액이 1억이나 되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다.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낙찰자는 감정 가격을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해야만 한다. 그런데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을 왜 이렇게 높게 낙찰받으셨습니까? 건축물 용도는 상가인데 실제로는 투룸과 원룸으로 돼 있어서 월세 놓으려고. 낙찰자가 뚜렷한 목적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기에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가지고 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유치권 신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공사업자가 공사 후 소유자에게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점유하는 전형적인 유치권 신고서였다. 공사하고 공사비 1억 원을 못 받았다면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3년이나 공사비를 변제받지 못하고 참았다니 공사업자가 참으로 인자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권 허점을 찾아내라. 유치권은 대부분 서류를 살펴보면 반드시 하자 부분이 발견된다. 유치권자들의 신고 내용이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긴 하지만 건물이 신축이 아닌 이상 공사업자가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유치권 신고를 한 땡땡산업안전관리공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유치권 신고를 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소유자의 친형들이었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경매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심증보다 물증이다.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이며 메모를 해 나갔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다 또 하나의 법인이 발견되었다. 땡땡 종합건설이라는 법인이었다. 여기에는 소유자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나머지 형들이 대표이사와 이사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소유자는 현재 유치권 신고를 한 친형집에 전입되어 있었다. 이것 봐라.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점점 유치권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다. 서류를 살피던 중 경매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보았다. 드디어 여기에서 유치권자의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했다. 유치권 신고서 1번을 살펴보면
공사업자는 2002년 11월 12일에 1억 4,707만 원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4월 20일에 공사 완료하기로 약정했다고 했는데, 이 건물은 2002년 6월 2일에서 2003년 6월 1일까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유치권 금액이 몇백만 원도 아닌 1억 4,700만 원의 대공사인데 공사하는 도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또 임차인의 전세권 존속기간인 2003년 4월 20일부터 점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모든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공사기관과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여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 단기간에 명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때 매번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인도 명령 신청서를 작성했다. 압박을 시작하다. 허위 유치권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되었으므로 형님에게 낙찰 잔금을 납부하시라고 말씀드렸다. 형님은 대출이 안 되어 일단 급전을 구해 잔금 납부를 했다.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은 대출받는데 어려움이 많다. 신용이 정말 좋은 사람이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은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여 은행 직원을 설득한다면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다. 나는 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점유자에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와 여유를 주었다. 핸드폰을 열고 소유자 친형 번호를 꾹꾹 눌렀다. 안녕하세요. 땡땡 사장님 맞으시죠? 저는 송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죠? 네, 낙찰자 김땡교 씨를 아시죠? 낙찰받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요? 너무 겁 없이 낙찰을 받았어요. 겁은 너희가 없는 거지. 소유자분이 친동생이고 공사비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실제 공사하셨나요? 뻔한 대답인데, 친동생이더라도 저희가 공사한 게 맞고 아무리 변호사가 선임되었어도 유치권 금액은 물어줘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적당한 이사비를 받고 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안 됩니다. 그냥 법대로 하세요. 저희도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민사든 형사든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만약 허위 유치권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했다면 그들을 직접 찾았을 것이다. 직접 찾아가서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모든 증거자료가 있기에 단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전화한 것일 뿐 내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다. 처음부터 전화 한 통화로 일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유치권자의 당당함과 법대로 하라는 뻔뻔함에 은근히 열이 올라왔다. 인도명령 신청서를 완성하고 동시에 고소장을 작성했다. 인도명령 신청서에 피신청인으로 2개의 법인과 소유자, 친형, 형수, 형 2, 형 3 등 관련된 일가족을 모두 넣었다. 형님에게 인도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접수하고 고소장은 검찰청에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러 간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송 사무장, 여기 법원 계장님이 인도명령 신청서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안 된대. 아니 왜요? 피신청인이 총 7명으로 너무 많다고 하시네. 그래요? 경매 계장님 좀 바꿔주세요. 응, 알았어. 안녕하세요, 계장님. 땡땡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법률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피신청인을 한꺼번에 7명이나 신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인데.
계장님, 7명이 모두 이해관계인이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되고 안 되고는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제가 올해 초에 23명도 한꺼번에 인도명령 신청을 넣어봤는데 결정이 나오던데요? 그래요? 여기 법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산 지원만 특별한 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닐 테니 그냥 판사님께 결재 올려주세요. 올려는 보는데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후회는 얼어 죽을. 정말 23명도 한꺼번에 결정이 나왔는데. 인도 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주일이 지나서 인도 명령 결정이 나왔다. 법인 2개를 포함하여 일가족 5명 모두에게 인도 명령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제는 인도 명령 결정이 송달만 되면 되었다. 송달은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인도 명령 결정문이 우편 등기로 상대방에게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도 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형님, 그냥 2개 법인만 큰형 집으로 주소 적어서 송달 신청하세요. 어차피 유치권 신청한 것은 법인이고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별말 없을 거예요. 오, 알았어. 큰형 집으로 인도 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그런데 수도 유치권자들은 인도 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했다. 강제 집행. 어쨌든 인도 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그래서 해당계에서 송달 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 집행 신청을 했다. 집행 날짜를 빨리 잡기 위해 조언을 했더니 형님은 시키는 대로 했다. 드디어 집행 날짜가 되었고 형님은 아침부터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고 야단법석이었다. 강제 집행이 처음이라 약간 긴장된다고 하셨다. 형님은 나에게 예의상 집행 전에 상대방에게 전화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나는 무시하고 집행관과 노무 인원을 데리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문을 열어보니 사무실에 금고를 포함하여 집기가 가득했다. 먼지가 내려앉은 것을 보면 경매 진행 이후에는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듯 했다. 집행관에게 집행을 빨리 끝내기 위해 말씀드렸다. 집기는 보관 창고로 옮기지 마시고 목록만 적어서 그냥 한쪽으로 몰아주시죠. 집행관님 일도 바쁘신데. 원래는 옮겨야 하는데 뭐 보니까 쓸만한 것도 없는데요. 낙찰자가 바로 유채동산 경매 신청할 거니까 간단히 끝내시죠. 그럽시다. 시원스런 집행관님 덕분에 강제 집행이 15분도 안 되어 끝났다. 하긴 한쪽 구석으로 집기를 몰아놓은 것뿐이니 빨리 끝낼 수밖에. 어쨌든 형님은 낙찰자가 선납해야 하는 보관 창고료를 벌었다. 형님에게 최고서를 한 통 써서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열흘 후 유채동산 경매 신청을 하라고 조언드리고 차를 몰고 사무실로 향했다.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데 갑자기 처음에 나를 열받게 한 유치권자가 떠올랐다. 가벼운 마음으로 핸드폰 번호를 꾹꾹 눌렀다. 안녕하세요. 송 사무장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지금 강제 집행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 네? 아니, 인도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도 했는데 주절주절. 제가 바빠서요. 제 말만 들으세요. 이젠 낙찰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면 112에 건조물 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사무실 집기 쓸만한 것은 없던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낙찰자 허락받고 가져가세요. 귀찮으시면 그것도 법대로 처리해 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누구 허락받고 거길 아니 염치 없는 유치권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다.